농이야. 왜요? 그냥 저울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리한 식으로 여기 정 전체 진짜 지리하게 응용하기 진짜 거의 안 해.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F는 F 사이즈 이렇게 자,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뭐냐면 좀 전에 맨 마지막 문제를 보니까 그 축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에 대한 걸 구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를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공학 계열인 사람들도 좀 쉽죠. 아, 이게 사인 값이다, 코사인 값이다. 상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팽에 빠진다고 어려워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더 듣는 거 참고하세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응용 문제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단위의 문제가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은 이 식들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요 내용들은 뭐 어떻게 표현 알려줄 방법이 없고, 자 뭐가 되냐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기초 물리학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수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식, 뭐 V는 V0 플러스 AT라는 기본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로의 제곱은 뭐 EAS, 맨 아래 식엔 T가 없다는 거, 이런 식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식은 S는 VT라는 기본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S는 VT라는 식은 원래는 V0 플러스 AT에서 V0가 제로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지에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한 내용들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럴 때는 삼각함수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삼각함수에 대한 거.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걸 알고, 그 다음에 정의식이, 아, 이건 요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어떤 성분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중력 방향이니까 아래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평행한 성분, 경사면과 평행한 성분에 대한 것을 나누는데, 그런 값들을 구할 때 우리가 도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삼각함수에 대한 거를 뭐 대부분들 다 알고 있지만은 공학과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코디네이션 하게 되면 X 방향, Y 방향, Z 방향 이렇게 그려요. X 방향, Y 방향, Z 방향. 요거는 다 직각이에요. 성분으로 다 직각. 직각. 그런데 평면일 경우가 주로 많으니까 평면상의 문제에서 이 Z가 없어진 거예요. X와 Y 이렇게 나눠진 경우가 돼요. 그리고 방향을 나타나는 저 벡터 성분은 X 방향은 I라는 벡터, Y 방향은 뭐 Z, Y 방향은 X와 Y, Y는 J라는 단위 벡터 이런 거 써가지고 표현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평면상에서 이렇게 벡터가 나왔다, F 벡터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 F 벡터를 분해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분은 이 방향의 X 성분과 이 방향의 Y 성분 두 개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이 가운데 있는 세타를 근거로 한다고. 자, 그래서 이 성분을 여기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세타라는 거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무조건 수직이야. 수직. 직교좌표계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F 벡터가 있어. F 벡터는 요 성분에 I 붙인 거. 자, F에 X에 I 붙인 거. 그 다음에 Y 성분에다가 J 붙인 거. FY에 J 붙인 거.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 여기 이제 정력하기 기본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값을 구하는 경우는 F라는 값이 여기서 200이라고 주어졌어. 200 뉴턴이라고 주어졌다고.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냐를 하냐. 요 각이 세타가 여기서 뭐 30도다라고 되면은 그 30도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기가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은 fx 성분의 f 할까요? 요거가 f야. f. 그 다음에 요 성분은 요게 fx야. 요게 fx야. fx고 방향은 x 방향으로만 향해. 그래서 i를 붙이는 경우에 성분 요소. fx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요 값에다가 요쪽 방향 각도 고려해가지고 구해주면 돼. 뭐가 되나요? 이게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fx하고 fy는 뭐 사인 코사인의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끼고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뭔가요? 코사인 성분이야, 사인 성분이야? 코사인 성분이야. 아는 사람들은 알아. 쉽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 y 성분은 요 값을 끼지 않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돼요. 요거로부터 출발하는 경우 시작은. 그래서 요게 요 x 성분을 구하고자 하면 200이라는 값하고 200 곱하기 사인 뭐 30도니까 지금 30도 이렇게 계산기가 누르면 돼. 당연히 1보다는 적어지죠. 사인 30도가 1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 x 성분을 구해줘야 돼. 이거. 계산기 한번 눌러봐. 200 곱하기 사인 30도 얼마 되나?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100이 되나? 100. 100 뉴턴이라는 크기가 i라는 그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벡터 성분으로 표현되면 fx 벡터는 100 i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라는 거죠. 요게 저 공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경우야. 사실은 이거부터 모르면은 시작을 못하니까. 뭔지 알겠죠? 자, 요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 잡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문제에서 이걸 얘기 들으니까 이거는 성분을 나누래. 나누긴 나누는데 나눴어. 이렇게 나눈 것도 알아. 원리는 알아. 이 성분하고 이 성분을 나누는 건 알아. 왜 그렇게 나누는지는 개념이 좀 필요하지. 요거는 요 축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게 없어. 그냥 만나니까 파래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분은 이 축하고 이렇게 만나는 요와 같은 파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주는 모멘트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성분하고 요 성분 나와서 요거 생략해버리고 요거만 계산하면 돼.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요 각도 요 세타를 여기다 요 억각이니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요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시작할 수가 있어. 그거를 잘 몰라서 상황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못한다 그래. 아까 누가 질문했지 혹시 2층에서? 한 친구 질문했었잖아. 누가 와서 질문했었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성분입니다. 자, 우선은 각도가 있고 한각은 분명히 직각이 돼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것의 비율이 통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요 3대 4대 5라는 정수비가 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3의 제곱, 4의 제곱은 5의 제곱과 같다. 자,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진 경우 3대 4대 5. 또 뭐 있어요? 5대 12대 13, 7대 24대 25. 그 다음에 공학계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1, 2로 사용해서 1, 2, 루트 3 그런 거 있죠. 1의 제곱에다가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그거는 2에 각각 같다. 2의 제곱과 같다. 요거. 여기에는 각도가 들어가죠. 1, 2, 2, 3은 각도가 30도일 때 이렇게 요거까지 들어가요. 하나 더 알아둘게요. 만약에 세타가 45도라면 어떻게 되죠? 1, 루트 2. 요거까지는 알아야지만 금방금방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어. 삼각함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금방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정수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식은
x 방향의 성분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은 루트 씌워가지고 요거는 f다 되는 경우에 x 방향 성분과 y 방향 성분을 제곱해가지고 더하고 루트 씌우게 되면 원래의 값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근데 요 경우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힘을 분해하면 좋다는 건 알았어. 아, 이 성분하고 이 성분 하니까 이 성분은 없어도 된다 라는 컨셉이 들어왔다고. 그럼 이 성분을 구해야 되잖아. 요 성분은 여기에 가해지는 힘에다가 요 각도, 요 각도가 30도를 적용을 해가지고서는 계산기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야. 계산기만 누르면 돼. 그게 구웠어 일단. 근데 그거를 못하면은 시작을 못해. 시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왔고 반이 나왔고 지금 그거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걸 그냥 쓰면 안 돼요라는 얘기가 나왔어. 아니 이걸 그냥 쓰겠다. 써가지고 하면은 요 성분에 요쪽 방향 성분은 이거 요쪽 방향 성분 제하고 요쪽 성분만 구하면 돼. 그러면은 요 거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 팔의 길이가 요거니까 수직하게 만나는 거리가 요거니까. 근데 요 성분에 대한 게 문제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렇지. 요거는 주어졌지. 요거는 주어졌어. 250이라는 값으로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주어진 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려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걸 직각 성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분해해서 아 이거는 모멘트에 필요한 성분, 아 이건 모멘트하고 관계 없는 성분, 이건 나눠주고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삼각함수를 잘 몰랐던 사람들은 삼각함수 구하는 방법을 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뭐 어떻게 나눠주는 거를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나? 만약에 세타가 30도인데 탄젠트 값은? 탄젠트는 어떻게 구해요? 자,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로 구해보면은 저 탄젠트 값이 돼요. 그리고 각도 구할 때는 아크 탄젠트를 구하면 돼요. 자, 코사인하고 사인 값은 이제 구할 수가 있어. 아, 요 성분에 대해서 요거는 사인, 요 세타에 대해서 요 값은 사인 값, 요거는 코사인 값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곱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타 값을 구할 때는 거꾸로 세타를 아크 탄젠트라는 걸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기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려는 탄젠트 세타를 도형으로 보니까 야 요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값은 뭐분의 뭐야? 요거 분의 요거가 되지. 요거 분의 요거가 된다. 요 길이는 코사인, 요 길이는 사인 값이 된다. 그러한 원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기본 삼각함수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건 내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더 힘들어. 자, 그 다음에 200뉴턴이라는 것은 벡터 값이야. 벡터 값이 됐을 때 방향을 나타내는 I 성분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J 성분의 요 벡터를 반드시 써줘야지만 힘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대칭되는 어떠한 힘에 의해 가지고 평행이 됐다라고 하면 I는 I끼리 비교를 하고 J는 J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값을 구하면 돼요.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 자, 삼각함수에 대한 게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삼각함수에 대한 거를 사인하고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를 먼저 일단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으로 나온 사인하고 코사인이 들어간 그런 수식이 지금 이 문제에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이러한 문제 적용이 돼요. 이 문제는 맨 마지막에 했듯이 이쪽 방향 성분은 유효하지만 축하고 수직하게 만나는 성분은 모멘트 팔의 길이가 없어서 제로가 된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 뭐 25,000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섯 개의 힘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 이게 공식은 알겠어. 근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참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이 아래 그림과 같이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이렇게 줄을 마다 달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무게를 달았어. 여기는 30이고 여기는 50을 달렸어요. 그러면 뭐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 여기는 50이 달렸으니까 무겁게 내릴 거야. 그리고 여기는 가벼우니까 조금 올라갈 거야. 그게 똑같으려면 어떻게 되냐는 이 길이가 클 거야, 이 길이가 클 거야. 모멘트가 같아야 되지. 지금은 구속이 되어 있는 게 모멘트가 같아.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 길이, 요거 곱하기 요 길이, 그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느낌상으로, 감각적으로 벌써. 그러면은 50이 되어 있는 쪽이 요 길이가 좀 작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는 어디예요? 이쪽 x분의 길이니까 요 전체 길이에 대해서 이쪽이 더 긴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두 식은 30 곱하기 요 거리는 여기 거리는 전체 길이에서 요거 뺀 길이가 되겠지. 그게 같아지려면 얼마가 되네요. 이제. 그 원리만 알면은 간단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쉽게. 문제를 좀 쉽게 풀어야 돼요. 전체 길이가 100일 때 62.5가 되니까 이쪽 편으로 이렇게 62.5만큼 나오고 여기는 좀 작아지는 상태로 돼야지만이 두 개가 평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컨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용 문제. 조금 어려워요. 이게 원래는 기초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서 들어와야지 좀 더 편한데 기초 과정에 대한 시간을 수업 시간을 좀 줄이는 바람에 좀 없어졌어요. 그러다 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가 되냐 하면 세 개는 추가 무게가 다 똑같아요. 무게가 다 똑같은데 가운데에 만약에 이 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없다면 줄이 평평하고 위로 올라갔다 칠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무게의 추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걸었어. 걸어주면 그 추의 무게에 의해서 조금 내려오겠지.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가 자 이게 달았을 때 위로 간다.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무게 이 R을 여기로 내려온다. 그것도 안 되겠지. 결국 이거 가운데 있어. 그럴 때 평형 문제. 그와 같은 평형 문제. 자, 요 거리가 10cm일 때 세 개의 추의 무게가 똑같고 여기 딱 내려온다. 지금부터는 이제 풀이 과정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 F라는 힘은 여기에 F가 있는데 F라는 것은 두 F의 코사인 세타하고 상함수의 관계를 따지고 상함수 코사인 세타와 같다. 그래서 세타는 30도가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근데 세타가 요각이 될지 요각이 될지는 이제 좀 판단해 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x는 루트 3분의 5라는 값이 돼요. 자, 1대 루트 3은 x 대 5냐 라는 비례식이 성립하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라는 거로부터 x는 루트 3분의 5라 그래서 3분의 5 루트 3이라는 값이 계산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일단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게 당연히 이게 무게가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될 텐데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이거 두 개의 무게에 의해서 더 내려오지 못할 거다. 여기까지 올 거다. 그랬을 때 여기에 각도가 생기게 되고 그와 같은 각도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가 들어가고 뭐 3분의 5 루트 3이니까 조금 값이 뭐 어떤 일정 값으로 나오진 않아요. 평형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다 왔는데 자, 이거 마지막 문제 봅시다. 일본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물체에 50N의 힘을 가하고 10m/s제곱의 가속도를 얻었다. 이게 가속이 됐어요. 그 물체의 질량을 다음 번호키 선택하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간단한데 물체에 50N의 힘을 가했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50N의 힘을 가했어. 그래서 이 물체가 10m/s제곱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 물체의 질량을 구하라. 뭐예요? 무슨 식이야? F는 MA. F는 MA. 간단하게. 그것만 하면 되지. 자, 그럼 F라는 거는 값이 50. 그 다음에 M은 물음표. 그 다음에 가속도는 10. 됐죠? 네. 간단한 수식인데 F = MA를 적용해야 되는지 말하는지 그거는 모르다가 못 푸는 거 같은데. 간단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요 다음부터는 사실은 재료역학의 문제인데 재료역학의 문제를 오늘 미리 조금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을 충분히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못 오는 사람들이죠.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완전하게 재료역학의 내용입니다. 기초물리학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함수도 안 나와요. 우선 정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응력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그랬어. 문제를 한번 읽어봐요. 다음의 문 중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아래의 값을 표기해서 선택하시오. 물체의 외부로부터 힘을 작용되어질 때 도끼, 번호용어나 뭐 외력이라는 거. 외력은 뭐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하중. 아래도 찾으면 돼, 대기는. 찾으면 돼. 요거 하중. 여기 이거 찾는 거예요. 인장력, 외력이에요? 아니죠. 인장력이라는 건 뭐가요? 따지자면 늘어나게 하는 힘인데 내력이 되겠지. 내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은 해당도 안 되고 내력은 맞아. 근데 지금과 같이 할 때는 외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외력은 하중이지. 외력은 하중. 그래서 뭐 동력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하중. 여기 T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라고 부르며 응력은 그와 같이 외력에 작용되어질 때 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의식이에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즉 내력과 이 내력의 뭐 단위 면적당 상당하는 값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그렇죠?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정의를 그렇게 계산되는 거를 응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응력이라는 말을 여기에 내력과 외력을 구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은 분명히 내력으로부터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나 내력과 외력은 힘의 평행에서 같기 때문에 그냥 외력을 갖다 그냥 집어넣죠. 수식에서. 그 근거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력은 시그마라고 쓰고 A분의 F인데 이 F는 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A는 단면적이고 여기에는 위에서 나왔던 여기에 그 하중 이퀄 내력. 요 7과 8은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수식으로. 여기에는 외력으로 썼고 그거는 내력과 같다. 뭐에 의해서? 힘의 평행에 의해서. 힘의 평행에 의해서. 그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의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자, 이거 나왔죠? 이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응력 변형률 성도. 시그마 엡실론 성도라고. 자, 시그마 엡실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뭐라서 이 중에서? 요 중에서?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여기? 뭐 아유 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요걸 알지 여기. 요 무다 그랬어. 거기가 뭐라 그랬어? 항복점. 이거 어제 얘기했잖아. 어제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응력의 값하고 변형률의 값이 직선적으로 똑같이 비례적으로 바뀌는 위치까지를 비례한도.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서 우까지 만나는 지점을 탄성한도. 그 다음에 끊어지는 점을 하단강도. 다 부른다. 그래서 여기 2까지는 비례한도에 대한 얘기가 되고 이 지역은 탄성한도. 여기 2. 그 다음에 아까지는 여기는 탄성 변형. 그 다음에 여기는 항복점. 그 다음에 여기는 상항복점, 여기는 하항복점. 여기 N은 하항복점. 그 다음에 요거는 탄성이 지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단강도. 그래서 비례한도는 어떤 부분이에요? 비례한도는 여기 2까지지. 여기까지. 그래서 2. 뜻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탄성 한도는 탄성이 원래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항목점을 지나도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E에 해당되는 얘기가 돼요. 좀 어렵지. 탄성 한도. 그 다음에 항목점. 요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하단점은 가. 이 문제가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지. 와 같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똑같은 문제가 그 다음에 하는 문제에서 똑같이 나와요. 또 이렇게 나왔어. 이번엔 글자를 쓰래. 이 글자를 써넣어주면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번호 중에서? 항번. 항복점이야. 항복점. 여기 항복점.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비례한도. 그렇죠? 프로포셔널. 비례관계 있는 거. 응력하고 변형률이 일정한 관계를 이루는 1차식이죠, 1차식. 그 다음에 요걸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 탄성 부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가 탄성 부분입니다. 탄성 한도는 항복점을 지나더라도 일단은 비례는 끝났으니까 탄성적으로 변환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의미는. 근데 사실은 항복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미 길이가 달라졌으니까 결국 못 쓰죠. 쓸 수는 없어요. 탄성 한복점은요. 그 다음에 맨 끝은 락쇼되는 부분이라고 그랬고 하단점.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재료에서는 항복점보다는 항복 강도보다는 파단 강도가 조금은 크게 나타나요. 화면에 같이. 자, 요점보다는 요점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나올 때는 시그마 일드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시그마 브레이커블 깨진다. 그래서 시그마 B라고 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번은 여기는 하단점 1번이 탄성한도네. 요 윗부분이구나. 윗부분. 여기는 아래는 여기까지는 여기는 요거예요. 비례한도. 그리고 그 윗부분부터는 탄성한도. 진정한 의미의 탄성한도는 요 부분이에요. 탄성한도. 자, 그 다음에 2번은 강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강성. 어떤 재료의 강성. 이거 깨지고 못 쓰고 하는 걸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고 강한 성격을 강성한 걸 극한 강도가 똑같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항복점. 그 다음에 파단점. 얘가지. 요 그림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계산식도 다 있어요.
직경이 20mm 내의 짧은 단주, 이 주라는 말 때문에 단주라는 말은 뭔가? 이제 그 재료 그걸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요 내부의 응력부터 따져요. 자, 응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길이가 좀 짧은 거, 요거 갖고 하게 되는데 5가지의 그 하중의 종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리거나 인장, 이렇게 줄이거나 압축, 그렇죠? 그 다음에 전달,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끊는 거. 비틀림은 한쪽을 붙들고 한쪽만 돌리는 거. 굽힘은 이렇게 놓고 아래서 받치고 있을 때 이렇게 굽어지는 거. 그런데 똑같은 재력학의 범위는 아닌데 재력학 범위 중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 이걸 기둥이라고 불러요. 기둥. 컬러.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둥 중에서 단주라는 게 있네. 단주는 뭐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자, 요걸 세장비라는 걸 따져가지고 요 직경에 비해서 요 길이가 비교적 짧은 거. 통상은 20배 정도 이하를 따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단주라고 불러요. 그런 단주에 대한 얘기예요. 직경이 20짜리의 단주에 31.4kN의 압축 하중이 작용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야? 자, 단주가 이렇게 있을 때 단주 압축 하중이 작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누를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단면적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어떻게 누르는 경우에? 뜻을 알아. 그렇지. 이렇게 누르는 게 이렇게.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그곳에 편심거리 같은 거 있나? 단주에 짧은 단주에 압축 하중을 가했을 때 응력을 계산하시오. 그냥 그거밖에 없네. 이게 중앙에 누르는지 약간 옆으로 누르는지 하게 되면 편심거리라는 게 생겨나요. 편심거리. 근데 편심거리가 없지 지금. 그럼 뭐야? 그냥 압축 하중 쪽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압축 하중. 그래서 자, 시그마 C는 이게 시그마 C가 되는 이유를 알겠죠? 컴프레션이니까 텐사이가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4분의 파이 D의 제곱,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다음에 PC는 31.4에 단위 환산해가지고 10의 3승을 집어넣어가지고 파스칼로 계산했어요. 일단은 계산할 때는 수식을 전부 다 기본 단위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기본 단위로 합니다. 킬로뉴턴이 있어. 그럼 킬로라는 거는 원래 기본 단위가 아니야. 뉴턴 단위로 바꿔야 돼. 그래서 곱하기 10의 3승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31.4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값은 기본 단위의 단위가 나와요. 값이 나오고 그 뒤에 단위 자체는 기본 단위의 값이에요. 뉴턴파 제곱 메타. 그렇죠? 20mm는 20인데 여기 20이 아니고 0.0들로 들어간 걸 봐가지고 메타로 그냥 넣는 거죠. 0.0들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쓸 수가 없어요. 난 머리 쓴다 그래가지고 뭐 킬로미터 그냥 쓰고 그다음 미리메타로 계산하고 나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안 돼요. 계산할 때는 항상 기본 단위로 바꿔가지고서 일단은 계산해서 숫자가 나오고 그 뒤에다 붙이는 건 이 부담 없이 기본 단위만 갖다 붙이면 돼요. 뉴턴파 제곱미터로. 그리고 나서 이제 바꾸다 이 숫자가 많네. 6승으로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9점 어쩌고 저쩌고. 99점 어쩌고 저쩌고는 100이라고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6자리 옮겼으니까 메가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기본 단위로 일단 계산한다.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줘야지만 실수가 없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SFT PMD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이후의 답에 나온 거는 뭡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 뭐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수업 들은 사람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집중하중인데 한 개, 두 개가 걸렸네. 크기는 일종의 값을 나타내니까 이쪽이 많이 걸렸고 여기가 덜 걸렸어요. 그럼 어디가 더 부담을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더 부담을 느끼겠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SFT, PM를 구해봤어요. SFT는 여기서 올라가고 가다가 조금 내려오고 또 오다가 많이 내려오고 많이 올라가가지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울기가 조금 올라가고 아무 일 없다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이러한 BND 선도가 얻어졌어요. BND 선도가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결국은 요 그림에 있는 BND 선도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SFT와 BND를 많이 그림을 하는 요 뒤쪽에 SFT는 RA가 올라가고 RA는 무조건 올라가는 뜻이 나오죠. RA가 올라가고 조금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기울기, 여기는 뭐 플러스 기울기인데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기울기가 X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좀 크죠. 좀 작아지면은 작죠. 여기까지 이렇게 작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의 기울기가 굉장히 큰 값으로 줄어드는 BND 선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은 BND 선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측해 봅시다. 이러한 선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선도가 나왔다. 이건 무슨 하중입니까? 한번 예측해 보는 게 어려워. 이러한 BND 선도가 나왔다. 자, 여기는 이렇게 가는데 직선관계를 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 무슨 하중이 있을까? 집중하중. 이 부분에서 집중하중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모멘트가. 그러다가 여기서 톡 올라갔어. 좀 어려운데. 톡 올라가면 뭘까?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는 모멘트가 있어요. 모멘트. 모멘트 값이 있어. 이게 어렵잖아. 모멘트의 값이 요만큼 올라가는 그 크기를 준 거야. 이거 모멘트 선도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게 그 값을 따라서 취동 쪽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모멘트라는 값이 있을 때 BND 선도가 돼요. 그다음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여기서 쭉 올라갔네. 올라갔죠. 그게 또 아무 일도 없어서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또 올라갔어. 지금 뭐야 이거? 이거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수직하중이 있긴 수직하중이 여기 수직하중이 하나. 수직하중이 있고 이 부분에서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집중하중이 있다는 거죠. 그 같은 것에 BND 선도예요. 예상하기 어렵죠. 예측하기가. 그런 얘기. 요거는 조금 전에 했던 그거고.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적으로 변했는데 마이너스로 변했어. 요건 좀 어려운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있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위에서 반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위에서 반력이 작용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중이 이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력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오다가 집중하중을 만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가 또다시 또 집중하중이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근데 그 둘 사이가 값이 다른 경우가 돼요. 억지로 만든 경우가 돼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예요? SFT, BND 선도의 값까지 구하라고 했네요. SFT와 BND 선도까지. 우선 하중은 무슨 하중이야? 하중의 종류는 집중하중. 그 다음에 전부 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니까 반력은
하단에서 위쪽을 향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하고 비슷한데 이 크기나 이 크기나 다 똑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요 간격하고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다 같다는 얘기야. 내려오는 크기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는 플러스의 기울기인데 큰 기울기. 여기는 플러스 기울기인데 작은 기울기. 요건 마이너스 기울기인데 작은 기울기. 요건 플러스 기울기인데 큰 기울기. 이렇게 될게요. 자, 어떻게 될까? 먼저 예측을 해보면 큰 기울기를 가다가 작은 기울기를 놓고 오다가 작은 기울기를 놓고 내려오다가 큰 기울기를 내려오고 이런 예측을 하면 금방 나와요. SFT, BMD는 그려보게 되면은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대값은 얼마냐? 그럼 BMD는 먼저 그려야지 최대값이 나오는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고 뭐 여기 구간을 나눠가지고 아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세미 구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최대 기울기는 어디서 나와요? 가운데 부분에서 나오죠. 자, 가운데 부분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알았으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을 택해야 돼. 자, 일단 RA를 구해야지 계산할 수가 있죠. RA 계산은 시그마 M의 어떤 점 이꼴 저로부터 B점에 관한 모멘트 합은 0으로부터 구한다는 거죠. B점에. 그래야지 RA가 포함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손 딱 찍었어. 자, 그랬더니 이거 곱하기 전체 길이는 요 곱하기 요 길이, 요 곱하기 요 길이, 요 곱하기 요 길이와 같다. 같은 편이 3개는. 그래가지고 RA를 먼저 구했어. RA를 구해야지만 계산할 수가 있어. RA 구한 다음에 중앙 부분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중앙 부분에서 최대값 이 부분은 지워버려. 지워버려 생각하니까 요거 RA 구한 값 곱하기 요 거리. 요거는 그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두니까 마이너스 반대가 되죠. 요거 곱하기 요 거리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 거리 해가지고 그 값이 모멘트의 최대값이 돼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되는데 자기가 하니까 좀 까다롭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BMD 선거 그리라고 했어. 그리고 뭐예요? 5분의 L에서 M의 5분의 L에서 P 값을 구하래. 2분의 L이 뭐 20분의 9pL이 됐네. 20분의 9pL. 여기 5분의 L은 요 위치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라. 요 위치에서의 모멘트는 뒷부분을 지워버렸어. 자, 지워버리고 나니까 P 값까지 다 없어지고 요 RA 곱하기 5분의 L만 하면 되지. RA 곱하기 5분의 L. 그러면은 값이 뭐 5분의 L에 해당되는 요 값이 나왔어요. 그 값은 맥시멈 값보다 작으니까 뭐 20분의 9pL이 아니고 보다 작은 값이 결정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L에서의 전단력이야. 전단력은 그냥 RA. 전단력은 그냥 RA만 오면 돼. 그대로. 자, 그래가지고 SFT하고 BMT까지 한 문제를 완성해 봤어요. 또 보고 마십시다. 머리 아프니까 조금씩 많이 쉬어요. 쉬십시다.